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를 위한 성장 조현국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많이 바쁘시죠? 바쁘신 와중에 영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저희 자유를 위한 성장 채널이 약 한 달 만에 구독자 수 2200분을 돌파했습니다. 관심에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혼란스럽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제 직업이 경영 컨설턴트다 보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을 조사하고 연구해보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경영 컨설턴트들은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영 전략과 체계를 수립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내용 전문가라기보다는 과정 전문가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땡땡전자를 컨설팅한다 라고 하면 그 땡땡전자에서 20년에서 30년 일하신 분들보다 산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회사에 대한 내용을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시간을 가지고 현상을 관찰을 하고 거기에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조사와 연구를 하고 그 조사 연구된 부분에서 논리적 추론 과정을 거쳐서 표현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점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부동산 이야기를 나눌 건데, 저는 부동산 시장에 대단한 인사이트를 가진 내용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거기서 논리적 추론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고요. 또 환율은 내려가고 있고요. 주가는 상승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이후부터 양도세 주가가 시작이 되는데,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용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금리와 환율과 주가 얘기 앞서서 제가 신문기사 하나 가져왔는데, 이 기사 먼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3월 서울 집값 상승률입니다. 집값이 아니라 집값 상승률이 지난달에 비해서 올랐다. 또 어떤 기사에서는 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혼란이 빚어졌고요. 같이 한번 보시면 4일 전 기사에서는 3월달 서울 집값 상승률이 0.92%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0.23%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틀 전 기사를 보면은 3월달 서울 집값 상승률이 0.55%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반토막이 났다. 즉 집값 상승률 자체는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기사를 믿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기관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한국감정원이 있고요. KB국민은행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두 기관의 지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기사는 한국감정원의 지표를 바탕으로 기사를 쓴 거고, 어느 한 기사는 KB국민은행의 지표를 바탕으로 기사를 썼기 때문에 이런 지표의 차이가 기사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한국감정원의 지표와 KB국민의 지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 조사 대상 표본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은 7,100개, 그리고 KB국민은행은 33,300개입니다. 즉 신뢰성 자체는 표본수에서 KB국민은행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방법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먼저 한국감정원은 모니터링 팀, 동향조사팀, 전문조사자라고 하면서 직원이 직접 나가서 가격을 책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KB국민은행은 거래하는 중개업소에 전화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은 매주 목요일 발표를 하고 KB국민은행은 매주 금요일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한국감정원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또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객관적으로 좀 발표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KB국민은행은 민간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시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승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매도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호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럼 그런 호가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KB국민은행이고요. 그리고 그 호가를 어느 정도 제외를 하고 실거래가 기반으로만 발표를 하는 것이 한국감정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KB국민은행이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객관적인 거는 한국감정원이 좀 더 객관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기사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뭡니까?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이 시행이 되죠.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면 4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혼란이 있으시죠. 기사들을 보시면은 어떤 기사에서는 부동산 침체가 오래 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기사에서는 뭐 회복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기사에서는 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동산은 향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뇌가 막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죠. 이 그림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요, 먼저 부동산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기초부터 한번 보셔야 되겠죠. 이 부동산 분석은요,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경제 펀더멘털,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약한 체력이냐를 분석하는 경제 펀더멘털을 분석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때는 금리, 환율, 물가, 주가, 통화량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시도를 그 다음에 봅니다. 시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미분양 물량, 그리고 소비심리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경제 펀더멘털과 시도에 있어서 어떤 체력적인 부분을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제 시군구, 읍면동, 그리고 개별 물건 뭐 이렇게 내려가는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시군구에 있어서 가장 분석을 좀 많이 합니다. 시군구는 가격 변동률, 그리고 공급 물량, 세대수 중간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읍면동에서는 학군이나 학원과 소득 수준 관련 호재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개별 물건에서는 당연히 가격, 실거래가, 전세가율, 그리고 세대수나 연식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보죠, 우리가.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부분이 바로 경제 펀더멘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 시도, 시군구, 읍면동, 개별 아파트 뭐 이런 부분은 다 제외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금리입니다. 그리고 환율입니다. 그죠? 그리고 물가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지표들이 부동산에 영향을 주게 되는가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이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서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왜냐면 앞서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부동산이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부동산이.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얘기는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 서울이 어떻게 될까요? 뭐 대전이 어떻게 될까요? 부산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뭐 강남구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도 아니죠. 뭐 무슨 동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아파트는 여긴데 이 아파트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이 향후에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그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이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금리, 환율, 물가, 주가, 통화량 뭐 이런 지표들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 지표를 분석을 할 때는요,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역적인 방법이 있고 귀납적인 방법이 있는데, 연역적인 방법을 쓰면은 어떻게 보면 현실을 반영을 못하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서만 치우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귀납적인 방법만 쓴다라면은 현상을 가지고 원리를 추론해내는 어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연역적으로 이론이나 가설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역사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됐었는지 그런 그래프들을 보면서 이 금리와 환율과 주가 그리고 그런 부분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머릿속을 한번 딱 볼게요. 머릿속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일단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동산이 있고요. 이 부동산에서 경기가 어떻게 될까라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근데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대, 그럼 한국이 금리를 올린대, 그럼 부동산이 안 좋아진대,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있고 주가가 있고 또 물가, 채권금리, GNP, 막 통화량, 여기서 좀 더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뭐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니까 뭐 가계 부채가 부담이 될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인구와 공급, 뭐 전세 가격이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뭐 가처분 소득이나 최저임금, 통화 승수나 캐리 트레이드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둥둥둥 떠다니는 뭐 금리, 환율, 통화량, 물가 막 뭐 이런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알아볼게요. 연역적인 부분인데요. 먼저 경기부터 출발합니다.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실제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경기가 좋습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나라에서는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려서 통화량을 빨아들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채권 금리가 올라갑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은 똥값이 되죠. 그러면 채권 시장에 있었던 외자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겠죠. 자,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기업이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기업의 주가가 빠지겠죠. 기업의 주가가 빠지니까 주식 시장에 있었던 자본이 또 빠져나갑니다. 해외로. 그죠? 자, 그렇게 되면 환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가 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기가 안 좋아져서 물가가 내려가고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요.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나라에서는 이 상황을 타개하고 다시 경기 순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통화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통화 승수가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요, 통화 승수가 작용을 잘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푼 돈들이 전부 다 채권 시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 금리를 낮추니까 채권 금리가 낮아졌고, 그러면 채권이 매력적으로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돈들이 채권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작용이 잘 안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대출 금리를 낮추고 하면은요, 기업은 다시 생산 활동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면은 다시 해외로 빠져나간 자들이 또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환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고 최저임금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부동산에 또 돈이 몰리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때 대외적인 관계인 어떤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뭐 이런 관계에 의해서 또 지표들이 탄력적으로 변하는 또 그런 시장이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부분을 사이클을 경기가 좋았을 때와 나빴을 때로 한번 구분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인 내용을 다시 연역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금리와 환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고요. 금리와 주가는 반비례 관계에 있고요. 그러면 금리와 환율이 반비례, 그리고 금리와 주가가 반비례면 환율과 주가는 비례일 것 같지만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달라요. 근데 환율과 주가의 관계는 수출 기업 중심으로 보느냐, 뭐 수입 기업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론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모두가 반비례인 이런 관계를 우리는 배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배운 내용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적용이 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좀 가져왔어요. 위에는 한국, 밑에는 미국이고요. 2004년도부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원래 정확하게 보려면 그 전 자료도 있어야 되는데 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 자료부터 좀 가져왔고요. 이렇게 노란색 띠로 표시가 된 부분이 있어요. 이 노란색 띠로 표시가 된 그 기간은 바로 미국이 금리를 올렸던 기간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주가가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중간에는 미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금리를 올렸다가 내린 기간이 좀 있었고요. 이때가 한 2010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가, 빨간색이 주가인데 이 주가가 내려가니까 초록색 환율이 또 반비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한국 금리는 미국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그죠? 받긴 하는데 반드시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다. 즉 보시면 2010년도 보시면은 미국은 금리에 반응을 안 했는데 한국만 혼자 까만색 금리를 올렸죠. 그러니까 뭐 주가가 또 따라 올라갔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빨간색 한국 주가와 빨간색 미국 주가의 모습은 굉장히 일치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가는 미국 주가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와 환율보다 주가와 환율의 반비례 관계가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죠? 그래서 금리와 환율의 관계보다는 주가가 내려가면 환율이 올라가고, 그죠? 주가가 내려가면 환율이 올라가고, 이런 주가와 환율의 관계가 조금 더 밀접하더라. 그리고 미국의 금리 주가 변동 시에 한국은 금리보다 주가와 환율이 먼저 반응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한국의 금리가 바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주가와 환율, 빨간색과 초록색이 더 먼저 반응을 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주가가 올라갔을 때 한국은 주가와 환율이 먼저 반응하면서 한국의 주가는 올라가고 환율은 내려가고요. 그러면서 한국 금리가 뒤늦게 올라가더라라는 부분이고, 미국 금리가 내려가고 미국 주가가 내려갔을 때 한국의 주가는 내려가고 환율은 올라가면서 먼저 반응을 하고, 그때 한국의 금리는 내려가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원래 경우의 수는 미국 금리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더 경우의 수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관찰된 부분은 2004년도부터는 금리와 주가가 함께 움직였을 때 한국의 주가와 환율이 반대로 움직이면서 주가와 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라는 부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의 금리와 주가가 한국의 금리, 주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고요. 그러면 한국의 금리, 환율, 주가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 위에 그래프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제가 여기 번진 표시를 하면서 좀 더 눈에 잘 보이게끔 만드는 거고요. 이 빨간색은 주가, 까만색은 금리, 초록색은 환율입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에는 그래프가 3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 중간에 있는 이 하늘색 그래프가 전국 평균 부동산 가격이고요. 그리고 주황색과 회색이 있는데 주황색은 서울, 그리고 회색은 지방 5대 광역시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추이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똑같이 뭐 기간은 2004년도부터 지금 최근까지 가져왔는데 이 노란색 띠는요. 아까 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 근데 거기 추가한 게 파란색 띠인데 이 파란색 띠는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노란색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한국의 주가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전국 매매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2010년도에 금리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전국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2010년도 거는 전국은 올라갔는데 수도권은 내려갔고요. 지방은 크게 올라갔어요. 그죠? 이런 차이 기억해 두시고요. 최근에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이 파란색 띠를 보시면은 금리가 내려갈 때입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 주가도 내려갔고요. 전국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고, 금리가 내려갈 때 주가도 주춤했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내려갔고, 그죠? 자, 그런데 그냥 내려갈 때가 아니라 상승하면서 금리가 상승했다가 내려갈 때, 금리가 상승했다가 내려갈 때입니다. 그죠? 다시 내려갈 때가 아닙니다. 예, 금리가 내려가면서 다시 내려갈 때가 아니라 금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하락했다. 자, 그러면 요약을 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주가와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빨간색 그래프와 이 하늘색 그래프는 양의 상관계가 있어서 같이 움직이더라 라는 건데, 노란색 띠 금리와 주가가 올라가서 환율이 하락 안정될 때는 부동산이 대체적으로 올라가더라. 그런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더라. 아까 2010년도, 그죠? 2010년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는 상황인데 부동산 전체 평균은 올라가는데 지역별로 수도권은 내려가더라라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올라가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견이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가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 금리가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 요때는 부동산이 반드시 하락을 하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좀 더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보기 위해서 최근에 전세가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가가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서요, 이 하늘색은 아까 똑같이 전국 평균 매매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세가는 요 초록색 있잖아요. 요 초록색을 전세가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전세가와 매매가는 대체적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색 띠, 파란색 띠, 노란색 띠, 파란색 띠에서 한번 보시면은 노란색은 금리가 올라갈 때, 파란색은 금리가 내려갈 때죠. 노란색 띠에서 같이 움직이죠. 파란색 띠에서 같이 내려가죠. 노란색 띠에서 같이 올라가죠. 자,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전세가와 매매가는 대체적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꼭 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지역마다 전세가가 올라갈 때는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때 올라갈 때 2010년도죠. 그렇죠? 2010년도에 또 보시면은 지역마다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가 내려갈 때는 반드시 내려가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요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이 초록색이 내려갈 때, 그때 부동산 시장은 공이 다 내려갔습니다. 뭐 수도권 매매가, 그리고 뭐 전세가, 그리고 지방의 매매가 다 내려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이 초록색이 내려갈 때, 초록색이 요때 좀 내려갔네요. 그죠? 요때 내려갈 때 보니까 매매가 내려갔습니다. 그죠? 이견이 없습니다. 전세값이 내려갈 적이 잘 없어요. 요때 한 번 있고 요때 한 번 있는데 요 두 번 있을 동안 무조건 매매가는 내려가더라라는 겁니다. 전국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다시 한번 전세가 매매가는 대체로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는데 전세가가 올라갈 때는 대체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성향은 있긴 한데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고요. 전세가가 내려갈 때는 반드시 내려가더라. 매매가는.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요. 미국과 한국과 부동산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금리는 한국의 금리와 약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금리는 환율과 반비례, 그리고 주가와는 비례 관계에 있더라 라는 거고요. 주가는, 미국의 주가는 한국의 환율과 반비례 관계, 그리고 미국의 주가는 한국의 주가와 비례 관계에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금리와 주가는 금리, 환율, 주가 중에서 뭐에 먼저 반응을 준다? 환율과 주가에 먼저 영향을 주더라. 이 환율과 주가가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이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물가에 영향을 줘서 이 물가가 다시 금리에 영향을 주더라 라는 거고요. 그죠? 이 물가가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리를 조정해서 통화량을 가지고 다시 물가를 조정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금리와 환율과의 관계, 그러니까 앞서 보시면은 환율, 주가, 금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금리가 그러면 환율, 주가 중에 뭐에 더 관련성이 있느냐를 살펴보니까 금리는 환율하고 좀 더 관련이 있더라. 이거는 우리나라가 IMF도 겪고 해서 좀 더 아킬레스건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관계가 더 있고, 그래서 이 금리를, 채권 시장의 금리를 조정을 하면서 외국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금리, 환율, 주가는 과연 전세 매매가와 어떤 관계가 있었나요? 먼저 전세가와 매매가는 대체적으로 약비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지역마다 대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죠? 근데 하락하는 부분에서는, 전세가가 하락을 하면 매매가는 반드시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전세와 매매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대체로 올라가던데, 금리가 상승하다가 내려간 시점에는 반드시 내려가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매매가가 내려갈 때는 언제입니까? 금리가 올라가다 내려갈 때, 그리고 전세가가 내려갈 때 매매가는 반드시 내려가더라.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입니다. 자, 근데 현재 어떤 모습입니까? 위의 공식과는 좀 다르게 현재는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요, 미국의 주가는 횡보하면서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1번 케이스 1과 2가 좀 섞인 거죠. 그러면은 미국의 주가는 한국의 주가에 영향을 줬고요, 미국의 주가는 한국의 주가에 영향을 줬고, 미국의 금리는 한국의 환율에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의 공식이 좀 맞아떨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금리는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국내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그 국내 경기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이 일어나야 금리를 올릴 텐데, 지금 그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환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아져서 환율 변동 위험이 줄어들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미국이 계속 저금리를 파티를 열었다가 지금 파티를 끝내려는 분위기도 좀 느껴지고 있거든요.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면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금리를 올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입장이고요.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을 보시니까 부동산 시장에 이미 지금 드러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전세가 하락, 그리고 수도권의 상승 피로감이 누적이 됐다. 그죠? 지방은 아직 뭐 크게 많이 오르지 못했고요. 근데 수도권이 급하게 오르면서 상승 피로감이 좀 누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노력, 그러니까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요, 지금 부동산의 악재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전세가도 하락하고 있고, 피로감도 누적됐고, 대책은 계속 나오고,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먼저 이제 금리를 보셔야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요,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동산 시장에 아까 대체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줬잖아요. 그죠? 자, 그때는 매물가가 강보합으로 갈 것이다 라는 모습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하락한다 라고 하면, 아까 금리가 올라가다가 하락할 때는 반드시 하락했고요. 그리고 전세가가 하락할 때는 반드시 하락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면은 매매가가 약보합을 하거나 아니면 하락할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많은 내용 같이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감정원과 KB 시세가 어떻게 다른가를 먼저 봤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주가가 한국의 금리 주가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렇게 영향을 받은 한국의 금리 주가 환율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은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전세가는 또 매매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현재 상황을 보면서 금리가 오르고
자금에 따라서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 금리의 변화는 환율이 트리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소 머리 아픈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아요와 구독하기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께 공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